애들이 뛰어노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에서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층간소음 문제가 어떻게 상상도 못한 큰 분쟁으로 번졌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5세인 이정수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의 한 25층 아파트 15층에서 부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부부만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 정년 퇴직한 후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저녁에는 집사람과 함께 TV 시청을 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년 전 바로 위층인 16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와 5살, 7살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특히 주말에는 더욱 심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하루 종일 쿵쿵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특히 집사람은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소음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참고 견디던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위층에 찾아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요. 가능하시면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층 남자 주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애들이 하도 활발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표정에서는 별게 다 신경 쓰네 하는 불쾌함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후부터는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내가 예민하게 느끼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5시 30분 위층에서 무언가 굴리는 듯한 소리가 30분 넘게 계속되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한 저는 다시 위층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위층 아내가 나왔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들이 뛰어노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에서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 새벽 5시 30분부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건 제가 말하려고 하자 우리 애들 자는 시간 맞춰서 살 수는 없어요. 아파트 생활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가? 새벽 5시 반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정상인가?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사람들과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위층에서는 마치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고 집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한 저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대답은 시원찮았어요. 저희가 중간에서 말씀 전해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나면서 우리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위층 소음 때문에 집에 있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되었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집사람은 결국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몇 달간의 고통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생 법정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거든요. 먼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층간 소음도 엄연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우선 증거 수집부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음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발걸음 소리, 낮 시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밤 11시 넘어서까지 계속되는 각종 소음들을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며 꼼꼼히 모았습니다. 또한 소음 측정기 앱을 설치해서 데시벨까지 측정했어요. 대부분의 소음이 6070데시벨을 넘었고 심할 때는 80데시벨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기준으로 아파트 주거지역 소음 기준은 주간 50데시벨,
야간 40dB 이하여야 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소음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5시 35분 위층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소리 약 25분간 지속. 2024년 3월 16일 오후 9시 20분 의자 끄는 소리와 무거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반복. 이런 식으로 상세히 기록했어요. 집사람의 병원 진료 기록도 모았습니다. 신경정신과 진단서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불면증 및 우울증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또한 혈압약도 새로 처방받기 시작했는데 담당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3개월간 증거를 모은 저는 드디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셨네요.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소음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바로 그런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 가지 더 조언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 번 더 공식적으로 경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귀하의 과도한 생활소음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차례 개선을 요청드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한 개월 이내에 소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위층 주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뭡니까? 우리를 고소하겠다고요? 위층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애들이 집에서 노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1년 넘게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어렵겠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소음이 계속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사 가세요. 아파트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위층 안에까지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왜 우리한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평범하게 사시는 게 새벽 5시부터 아이들을 뛰어다니게 하는 건가요? 저희도 30년 넘게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결국 위층 주민들은 절대 고소 따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돌아갔어요. 오히려 그날 밤부터는 더 심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고의로 소음을 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도 녹음했습니다. 위층 주민들이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협박한 것까지 모두 증거로 남겼어요. 이제 정말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한 저는 마침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층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오히려 정수 할아버지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집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볼 때가 온 것입니다. 2024년 7월 드디어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법정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리에 앉았어요. 반대편에는 위층 가족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저희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어요. 원고는 1년 2개월간 총 247건의 소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야간 오후 10시 오전 6시 소음이 89건, 주간 소음이 158건입니다. 특히 새벽 5시 6시 사이 소음이 23건으로 이는 명백한 수면권 침해입니다. 제출된 녹음 파일들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쿵쿵쿵 하는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도 미간을 찌푸리며 들었습니다. 측정된 소음도는 평균 68dB이며 최고 82dB까지 기록되었습니다. 환경부 기준인 주간 50dB, 야간 40dB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집사람의 병원 진료 기록도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스트레스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 중입니다. 총 치료비는 12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층 가족 측 변호사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2명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소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녹음 파일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소리가 우리 집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데시벨 측정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층 남편이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애들이 좀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다른 집과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아래층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뛰지 마, 조용히 해라고 하루 종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수 할아버지 측에는 중요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라인 13층에 사는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저희도 위층 소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 소음이 심해서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해당 세대에 대한 소음 신고가 지난 1년간 총 7건 접수되었습니다. 13층, 14층, 15층 주민들 모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어요. 저희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주의를 당부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위층 가족 측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층에서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위층 가족 측에서 감정평가를 신청한 거예요. 실제로 소음이 얼마나 큰지 전문가가 측정해보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를 받아들였고 전문 소음 측정업체가 투입되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위층에서 평상시 생활을 할 때 아래층에서 측정된 소음도가 평균 72dB, 아이들이 뛸 때는 최고 85dB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일반적인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라고 판정했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 소음은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위층 가족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죠. 위층 가족은 우리도 억울하다. 그냥 아이들과 평범하게 산 것뿐인데 왜 돈까지 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합의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결렬되었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공판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입은 피해는 명백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점,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도 소음이 지속된 점은 일반적인 공동주택 생활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결 선고일 저는 집사람과 함께 법정에 나갔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긴 싸움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위층 가족도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소음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으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특히 새벽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에도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 전문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 환경부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 부부가 실질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순간 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위기상 승소인 것 같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과 치료비 127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앞으로 야간 시간대 오후 10시 오전 6시 50dB, 주간 시간대 60dB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 시 1회당 1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한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었어. 위층 가족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위층 아내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애들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정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지했어요. 판결 후 위층 가족은 항소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변호사로부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비용만 더 들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결국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427만 원의 배상금을 받은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간접 강제금 조항이었습니다. 이제 소음을 낼 때마다 1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하니까 위층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판결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층에서 정수 할아버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사과하러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네요. 위층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단단히 얘기했고 바닥에 매트도 깔고 실내화도 새로 샀습니다. 위층 아내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다행이라며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잘하는 걸 방해하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위층의 소음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고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에는 거의 조용했어요. 위층에서 두꺼운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실내화를 신기고 뛰어다니지 말라고 꾸준히 지도한 결과였습니다. 한 달 후 위층 아내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이들이 카드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미안해요. 앞으로 조용히 할게요라고 쓴 카드를 건넸어요. 저와 집사람은 그 카드를 보며 뭉클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억울했어요. 위층 아내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애들이 놀고 싶어 하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후 두 가정은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층간 소음에 계속 신경 쓰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소음에 대해서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아파트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른 층간 소음 분쟁들도 평화롭게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가해자들도 실제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층간 소음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각 층에 소음 방지 매트 설치를 권장하고 신규 입주자에게는 층간 소음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층간 소음을 중지시키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파트 전체가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경정신과 치료도 중단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우리 집 같다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계속 참고 살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했을지도 모르죠. 노인이라고 해서 참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처음엔 용기가 필요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부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고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TV를 시청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위층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가 들려도 애들이 놀고 있구나 하며 미소 짓습니다. 층간 소음은 이제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한 구제 방법이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계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저희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적 다툼 이후에도 이웃 간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대화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저희의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세요. 더 이상 참기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